준서의 회사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어젯밤 불쌍한 거지 노인에게 건넨 준서의 전 재산 30만 원. 하지만 준서는 몰랐습니다. 어젯밤의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혼의 인생극장을 찾아주신 귀한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 내내 행복하세요. 2022년 1월의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양홀딩스 본사 앞 버스 정류장 근처의 벤치는 칼바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나선 박준서는 두꺼운 패딩 안으로 목을 움츠리며 걸었습니다. 29살의 그는 중소식품회사에서 격리대리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은 주머니를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얼굴은 추위에 새빨개져 있었고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힘들게 살아온 모습을 봐온 그였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건 그의 성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준서가 다가가자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버스카드를 잃어버렸나 봅니다. 집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체면 때문인지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서는 노인의 얼굴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공장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박명수.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준서는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로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도 밀려 있었어요. 하지만 준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이걸로 따뜻한 데 가서 식사하세요. 버스비도 충분하실 겁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름진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감정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인데.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요. 받으세요. 준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든 되겠지요. 회사에 선불 요청을 하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격리부서는 월말이라 바빴습니다. 전표를 정리하고 결산 자료를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회사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야, 저것 좀 봐. 차 몇 대야? 옆자리 동료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준서도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우리 회사에 저런 차들이 올 일이 있나?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중소식품회사에 저런 외제차 행렬이 온다는 건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준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고급 수트를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회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서 씨, 본관 3층 회의실로 당장 오래요.
팀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본관 3층은 임원진 회의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격리 대리가 갈 일이 없는 공간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위에서 지명해서 부르던데. 빨리 가보세요. 준서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예상했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은 어젯밤 그 노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박준서 대리군. 노인의 목소리는 어젯밤과 달리 위엄있고 단호했습니다. 준서는 순간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어떻게 내 소개가 늦었네. 나는 한양홀딩스 회장 한국진이라고 하네. 한양홀딩스. 준서가 다니는 식품회사가 납품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대 그룹이었습니다. 그 회장이 어젯밤 벤치에서 회장은 책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어젯밤 준서가 건넨 그 3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 왜 건넸나? 그건 돌아가신 제 아버지 같아서. 다른 이유는 없나? 혹시 나를 알아본 건 아니고? 네. 무슨?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셨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시험해 볼 자격이 있군. 시험이요? 자네는 한유나 팀장과 교제 중이지? 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한유나는 회사 CSR 팀장이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처음 만나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내 딸이라네. 하지만 그녀가 한양홀딩스 회장의 딸이라는 건 오늘에야 알게 됐습니다. 유나는 내 딸이지만 소박하게 자랐네. 중고옷을 입고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지. 그런 아이가 사랑한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서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시험을 해봤네. 자신의 생활비를 낯선 노인에게 건네는 사람. 그게 바로 자네였어. 준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시험이었다니.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건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었으니까요. 회장님, 내 딸의 예비사위로서 자격이 있는지 앞으로 더 지켜보겠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유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보자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서 씨 놀랐죠? 미안해요. 유나 씨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제 준서 씨 만나고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걱정 많이 했어요. 유나는 수수한 블라우스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명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준서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재벌가의 딸이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오게 될 거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걸세. 우리 가족은 좀 복잡하거든. 그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준서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날 저녁 준서는 어머니의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정갈했습니다. 어머니 박영부는 55살의 나이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우리 아들. 오늘은 일찍 왔네?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로 피곤함이 보였습니다. 지병 때문에 약을 먹고 있지만 병원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큰일 있었어요. 준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양홀딩스 회장을 만난 이야기, 유나와의 관계가 알려진 이야기.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괜찮겠니? 우리 같은 집안이. 엄마, 걱정 마세요. 전 유나 씨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회장님도 사람을 보는 분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평생 일해온 거친 손이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어. 하지만 조심해라. 큰 집안은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단다.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만 원을 건넨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선의가 아니었어요.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했지만 마음 한편은 늘 불안했습니다. 한양홀딩스 회장의 딸과 사귄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말 오후 준서는 유나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봉사센터였습니다. 유나가 6개월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 곳이었습니다. 준서 씨, 여기에요. 봉사센터 앞에서 유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갑과 앞치마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장기라고는 없는 얼굴이었지만 밝은 미소가 빛났습니다. 유나 씨,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어르신들 점심 배식이요. 준서 씨도 함께해요. 봉사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국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능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줄 뒤로 섰습니다. 어머, 유나 씨 오셨네. 오늘도 고마워요. 센터 관계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유나는 이곳의 단골 봉사자였습니다. 누군가 특별 대우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자원봉사자로 대했습니다. 준서는 유나 옆에 서서 국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매주 오는 거 보면 기특해.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데 잘 안 오는데. 별 말씀을요. 제가 더 많이 배워요. 유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서는 그런 유나를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녀는 재벌가의 딸이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어요. 배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센터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자판기에서 산 따뜻한 캔커피를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준서 씨, 지난주에 아버지 만난 거 놀랐죠?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어르신이 회장님이실 줄은. 유나는 캔커피를 양손으로 감싸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세요. 사람의 진심은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드러난다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시험하신대요.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요? 아니요. 준서 씨가 처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지나쳤대요. 유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부담스럽죠? 갑자기 이런 집안이. 아니에요. 부담스럽긴 한데. 그게 유나 씨 때문은 아니에요. 준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준서 씨. 제가 재벌 딸이라는 걸 알고도 변하지 않아서 사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유나 씨는 그냥 유나 씨잖아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옷을 입고 봉사활동을 하고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점이 준서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며칠 후 준서는 유나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가족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저택은 준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정원 입구만 해도 어머니의 반찬 가게보다 넓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냉랭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유나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한국진 회장은 편안한 표정이었지만 그 옆에 부인은 달랐습니다. 엄마, 아빠 소개할게요. 제 남자친구 박준서 씨예요. 유나가 밝게 말했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준서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서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부인 이정희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요. 준서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이정희는 준서를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직업이 뭐라고 했죠? 중소식품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지방국립대를 나왔습니다. 큰오빠 도훈이 물었어요. 부모님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반찬 가게를 하십니다. 질문이 이어질수록 이정희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현실이란다.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는 어울리기 힘들어.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유나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정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말했니? 이건 집안의 품격 문제야. 우리 같은 가문에는 맞는 사람이 따로 있는 법이야.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예의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건 압니다. 하지만 유나 씨를 진심으로 아낍니다. 유나의 언니 세희가 말했어요. 진심이요? 그 진심이 얼마나 갈까요? 그때 한국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그만해. 당신은 너무 관대해요. 이 문제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정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갖춰진 거죠. 그녀는 차갑게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눈물이 글썽한 채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준서 씨. 괜찮아요. 준서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오. 시간이 필요할 거요. 네, 회장님. 집을 나온 준서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정희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품격, 집안, 환경, 그 모든 말들이 가시처럼 박혔죠. 유나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서 씨, 나 포기하지 마요. 제가 엄마를 설득할게요. 유나 씨, 전준서 씨가 좋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준서는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작은 손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정희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준서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고 재벌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나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명하겠다고. 30만 원을 건넨 그날의 선택이 이렇게 큰 시련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준서와 유나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정희의 반대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준서를 멀리하려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유나는 준서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식사 자리였어요. 준서는 긴장한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진 회장과 이정희, 그리고 유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35살의 장남 도훈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준서를 훑어봤습니다. 32살의 차녀 세희는 냉정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막내 민재는 어딘가 건방진 태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서가 인사하자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리님이시죠? 저는 한도훈입니다. 그룹 운영본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도훈의 악수는 필요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마치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희는 악수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정희가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고급 양식 코스 요리였습니다. 준서는 어떤 포크를 먼저 써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유나가 옆에서 작은 소리로 알려줬습니다. 바깥쪽부터 쓰면 돼요. 식사가 시작되자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준서 씨,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죠? 반찬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아, 그러셨군요. 힘드시겠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준서 씨는 격리 쪽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회계 자격증은 있으세요? 네, 전산회계 자격증 있습니다. 아, 전산회계요. 공인회계사는 아니시고요? 세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무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준서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도훈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박 대리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우리 유나와 결혼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저는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나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행복이요? 그게 돈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돈 없이는 힘들죠. 민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누나는 지금까지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생활 수준이 떨어지면 힘들 거예요. 유나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그만해. 돈이 전부가 아니야. 누나,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사랑만으론 안 돼. 이정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다들 그만해. 하지만 민재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준서 씨, 당신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아요. 엄마, 왜 그러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넌 아직 몰라.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란다. 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냅킨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준서 씨. 유나가 황급히 따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정희가 막았습니다. 유나야, 앉아. 이건 어른들끼리 정할 문제야. 한국진 회장은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준서는 집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유나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준서 씨. 우리 가족이 너무 심했어요. 아니에요. 그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준서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가족의 반대 앞에서 사랑은 너무 약했습니다. 유나 씨, 우리 조금 시간을 가져요. 전 준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준서 씨,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준비해서 인정받고 싶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어머니의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안에서 내일 팔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서의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서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치통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상대방 가족도 이해해야 한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야. 하지만 전 어떻게 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럼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어. 어머니의 말은 단순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준서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회계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원가 절감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유나와는 연락을 줄였습니다. 서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진 회장은 멀리서 준서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어요. 박준서 대리의 근무 태도를 보고받게. 며칠 후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박 대리는 매일 2~3시간씩 야근하고 있습니다. 원가 분석 자료를 직접 작성하고 실수도 거의 없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알겠네. 이정희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30만 원을 건넸던 그날의 준서를 기억했습니다. 그 선한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준서와 유나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가족의 벽은 높고 단단했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매일 밤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당당하게 유나의 손을 잡겠다고, 이정희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서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회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유나와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만남은 줄였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준서는 평소처럼 회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팀장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 든 태블릿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서 씨,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세요. 보안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가서 보면 알아요. 빨리요. 팀장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서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낯선 두 남자가 차갑게 준서를 쳐다봤습니다. 보안팀 소속이었습니다.
박준서 대리님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앉으시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준서가 앉자 한 명이 노트북을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준서가 본 적 없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거래처 비밀 목록, 그리고 하단에는 섬뜩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K사 전달 완료. 250만 원 입금 대기. 준서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리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파일 만든 적 없는데요. 보안팀원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 대리님 계정으로 접속해서 작성된 파일입니다. 이게 대리님이 아니면 누굽니까? 준서는 그 시간에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한 겁니다. 도용이요? CCTV를 보니 그 시간대에 대리님 자리에서 불이 켜져 있더군요. 준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정교한 함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한 덫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이 폭발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경리부방 모델이 한양홀딩스 회장 딸과 연애하며 회사 기밀 빼돌려. 이게 사내 연애의 진짜 목적?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 달렸습니다. 준서는 복도를 지나가며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재벌 딸 꼬셔서 정보 팔아먹었대. 나도 그런 기회 있으면 할 것 같은데? 비웃음이었습니다. 준서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오후 4시 준서는 대기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근은 하되 업무는 금지였습니다. 사실상 해고 전 단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야, 이게 무슨 일이니? 김치 공장에서 갑자기 거래 중단한대. 뭐라고요? 이유도 안 가르쳐줘. 그냥 위에서 지시 내려왔다는데. 혹시 내 일이랑 관련 있니? 준서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고통을 삼켜버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유나가 준서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준서 씨. 준서는 유나를 보자 복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유나 씨, 왜 왔어요? 준서 씨가 연락도 안 하길래. 회사 게시판 봤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거 준서 씨가 한 일 아니죠? 저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서 씨, 미안해요. 아무래도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준서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가족이. 유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준서는 아니길 바랬습니다. 재벌가에서는 피보다 지분이 중요해요. 준서 씨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경영권 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유나의 설명은 냉정했지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증거도 없는데. 증거를 찾아야죠. 전준서 씨를 믿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유나가 준서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준서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유나 씨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준서 씨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문제잖아요. 유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진 회장은 서재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서 씨 사건 아시죠? 알고 있다. 조작이에요. 누군가 준서 씨를 모함하고 있어요. 회장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 추측이냐 아니면 근거가 있는 거야? 추측이지만 확신해요. 유나야,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그것만으로 누명이라 단정할 순 없어. 유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조사해 주세요. 제대로 된 디지털 포렌식으로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만약 정말로 그가 잘못했다면 너는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네, 약속할게요. 유나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을 의심하는 자신이 밉고 동시에 준서를 지키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준서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만 원을 건넨 그날의 선택이 이렇게 큰 시련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만이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대기발령 상태였습니다. 매일 회사에 출근했지만 할 일은 없었습니다. 빈 책상 앞에 앉아 시간만 보냈습니다. 동료들은 준서를 피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한양홀딩스에서는 임원 회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진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회장은 평소 회식을 즐기지 않았지만 분기 실적 발표 후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룸에서 임원들은 술을 따르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갈비찜, 전복구이, 그리고 김치였습니다. 회장은 젓가락으로 김치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고 씹는 동작이 느려졌습니다. 이 김치 어디 거지? 비서가 황급히 메뉴판을 확인했습니다. 마포구 영분내 반찬가게 김치입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단골로 쓴다고 하네요. 영분내? 회장은 김치를 한 번 더 씹었습니다. 익은 맛이 깊었고 젓갈의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맛이었습니다. 이 반찬가게 주인이 누구지? 잠시만요. 비서가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박영분 씨라고 합니다. 박준서 대리의 어머니십니다.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김치를 계속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어머니의 반찬 가게에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끊기면서 재고가 쌓였습니다. 김치통이 냉장고에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시장이라도 나가서 팔게요. 아니다. 내가 할 일은 내 결백을 증명하는 거야. 어머니는 김치를 담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놀림은 50년 세월이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이 김치 레시피 어디서 배웠어요? 진짜 맛있어요. 내 할머니한테 배웠지. 할머니는 또 그 할머니한테 배우셨고, 우리 집안 3대가 이어온 맛이란다. 준서는 김치 한 점을 먹어봤습니다. 정말 특별했습니다.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고 발효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엄마, 이거 사업화하면 어떨까요? 사업화?
무슨 소리니? 요즘 사람들 건강 때문에 저염 김치 찾잖아요. 엄마 김치가 딱 그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같은 동네 반찬 가게가 무슨 사업을, 꿈 같은 소리마. 하지만 준서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계산, 유통망, 브랜딩, 격리로 일하며 배운 모든 지식이 떠올랐습니다. 월요일 준서는 용기를 냈습니다. 비록 대기 발령 중이었지만 제안서는 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전통 저염 김치 신사업 제안서였습니다. 시장 분석, 원가 구조, 예상 수익률까지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어머니의 김치를 브랜드화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준서는 기획부서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부장이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 대리, 지금 대기 발령 중 아닌가? 네, 하지만 제안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제안서? 준서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장은 몇 장 넘기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치 사업? 우리가 무슨 재래시장 반찬 가게야? 그리고 자네 지금 무슨 처지인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가능성 있는 사업이에요. 가능성? 자네 어머니 반찬 가게 살리려는 거 아닌가? 너무 뻔하잖아. 부장은 제안서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됐네. 자리로 돌아가게.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안서를 주워들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대리. 돌아보니 한윤아였습니다. 그녀는 준서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안서 보여주세요. 준서는 망설였지만 윤아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윤아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정말 잘 만드셨어요. 시장 분석도 탄탄하고. 근데 아무도 안 봐줘요. 윤아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보여드릴게요. 분명 관심 가지실 거예요. 윤아 씨, 괜찮겠어요? 지금 제 처지가 뭐가 중요해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날 저녁 윤아는 제안서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진 회장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윤아가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표지를 보더니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김치 사업? 네, 박준서 씨가 만든 제안서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회장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서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제법인데. 그렇죠? 저도 놀랐어요. 회장은 김치 한 점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금요일 저녁에 그 맛이 떠올랐습니다. 영분내 김치, 준서 어머니의 손맛. 윤아야, 내일 이사회에서 이 건을 상정하겠다.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박준서 대리 본인이 직접 발표해야 한다. 윤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준서가 그 자리를 버틸 수 있을까요? 도훈과 세희, 민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빠들이 가만히.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박 대리한테 연락해라.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준서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유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서 씨, 내일 이사회에서 발표하세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제안서 보시고 관심 가지셨어요. 기회예요. 준서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전준서 씨를 믿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났습니다. 작은 빛이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게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양홀딩스 본사 임원 회의실이었습니다. 대형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진 회장이 상석에 앉았고 그 양옆으로 도훈과 세희가 앉았습니다. 민재는 맨 끝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준서는 회의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USB에는 어젯밤 새벽까지 다듬은 발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셔츠 등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준서 대리, 들어오세요. 비서의 안내에 준서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준서를 향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들이었습니다. 도훈이 팔짱을 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대기 발령 중인 사람이 여기는 왜 왔죠? 내가 불렀네. 회장의 한마디에 도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박 대리, 자네 제안서를 받네. 발표해보게. 네, 회장님.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떴습니다. 전통 저염 김치 신사업 제안. 요즘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여성들은 저염 식품을 찾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됐습니다. 그는 그래프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시중 김치의 평균 염도는 3%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김치는 2%입니다. 맛은 유지하면서 나트륨을 30% 줄인 겁니다. 세희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저염 김치는 이미 시중에 많은데 우리가 할 이유가 뭐죠? 차별화입니다. 우리 김치는 3대가 이어온 전통 레시피를 기반으로 합니다. 화학 조미료 없이 천연 재료만 사용합니다. 준서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원가 분석표가 나왔습니다. 원가율은 45%, 예상 마진은 30%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5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민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5천만 원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규모에 안 맞잖아요. 작게 시작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시장 반응을 보고 확대하면 됩니다. 회장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도훈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박 대리,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 당신 어머니 가게 살리려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서는 도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맞습니다. 제 어머니 가게입니다. 그것 봐요, 회장님. 사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준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 김치는 진짜입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압니다. 이건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50년 세월이 만든 맛입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됐네. 발표 끝났으면 나가보게.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회장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김치 사업이요? 도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우리 회사 이미지에도 안 맞아요. 동네 반찬가게 수준이잖아요. 회장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자네들은 그 김치 먹어봤나?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주 금요일 회식에서 먹은 김치 말일세. 그게 바로 박 대리 어머니 김치였어.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그 김치가요? 맛있지 않았나? 나는 30년 만에 그런 김치를 먹었네. 회장의 말에 임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날 회식에서 김치가 정말 맛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 테스트 기간을 주겠네. 샘플을 만들어 임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반응을 보세. 회장님, 하지만 내 결정일세.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준서는 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반찬가게 뒤편의 작은 작업실에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배추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이거 정말 될까?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 김치는 최고예요. 하지만 대량으로 만들려면 천천히 하면 돼요. 품질이 제일 중요해요. 동네 이모님들을 동원해 이틀 밤을 새워 100통의 김치를 담갔습니다. 준서는 격리 업무를 하며 배운 원가 관리 능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재료비를 계산하고 인건비를 산정하고 포장재까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목요일 한양홀딩스 본사 로비에 김치 시식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준서는 직접 나와 직원들에게 김치를 나눠줬습니다. 맛 좀 보세요. 저염인데 맛있어요. 처음에는 다들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먹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러게요. 짜지 않으면서 감칠맛 나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부스 앞에 줄이 섰습니다. 100통이 2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준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직원은 2통을 사갔고 어떤 직원은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금요일 오후 회장실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임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구매 의사 92%, 재구매 의사 87%, 타인 추천 의사 85%. 회장은 보고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준서 대리를 불러오게. 10분 후 준서는 회장실에 섰습니다. 넓은 사무실, 거대한 책상, 그리고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 결과 봤네. 제법이더군.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부터가 진짜 일세. 사업화 준비에 들어가게. 법인 설립, 공장 계약, 유통망 구축. 할 수 있겠나? 준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네 결백도 조사 중일세. 곧 결과가 나올 거야. 회장의 말에 준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장은 준서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회장님, 가서 일하게. 시간이 없어. 준서는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유나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준서 씨, 축하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된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김치 사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기밀 유출 누명이 짓눌렀습니다.
언제 다시 문제가 터질지 불안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유나는 한양홀딩스 보안실을 찾아갔습니다. 보안실장은 50대 중반의 꼼꼼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유나를 보자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실장님, 박준서 대리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요.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로그 기록을 보니 접속 패턴이 박 대리의 평소 습관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박 대리는 항상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파일은 새벽 2시에 작성됐어요. 유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누군가 박 대리 계정을 도용한 거네요? 글쎄 그건. 더 이상한 건 USB 접속 기록이에요. 실장은 모니터를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로그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이 시간에 외부 USB가 꽂혔습니다. 하지만 박 대리는 회사 USB만 사용한다고 했어요. 추적할 수 있어요? 맥 주소를 확인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USB 구매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USB는 3월 초에 그룹 본사에서 구매한 겁니다. 구매 승인자는 유나는 화면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구매 승인자는 한도훈이었습니다. 오빠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상 내부 소행이 맞습니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고 동시에 슬펐습니다. 정말 오빠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더 조사해 주세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주시면 모든 걸 밝혀내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한국진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보안팀 보고서 가져오게.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두껍고 상세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고서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USB 구매 기록, 사무실 CCTV 사각지대 분석,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훈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메모까지. 박대리 제거, 거래처 압박, 단계적 진행. 회장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실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훈, 세희, 민재를 당장 부르게. 1시간 후 회장실에 3남매가 모였습니다. 도훈은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세희는 무표정했으며 민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앉지들 말고 서 있어.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3남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가? 도훈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박준서 대리를 모함한 게 너희들이더군. 세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우린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야?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3남매는 얼어붙었습니다. USB 구매 기록, CCTV 조작 흔적, 거래처 압박 통화 녹음까지 다 있어. 변명해봐. 민재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형이 시켜서. 민재야, 닥쳐. 도훈이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훈 오빠가 계획했어요. 박 대리가 유나랑 결혼하면 지분 구도가 바뀐다고. 너 정말. 세희도 침묵을 깼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회사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외부인이 들어오면. 외부인?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나?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회사를 망치는 건 외부인이 아니야. 양심을 잃은 내부인이지. 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희 셋 다 일주일간 자택 대기해. 그동안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아버지, 제발. 나가. 회장의 고함에 삼남매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장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갑자기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회장은 준서를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준서는 긴장한 채 거실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대리, 자네 결백이 밝혀졌네. 정말입니까? 조작한 건 내 자식들이었어. 미안하네. 회장의 사과에 준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양홀딩스 회장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자네가 받은 상처는 돈으로도 갚을 수가 없지.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월요일에 전 직원 공지가 나갈 거야. 자네 명예는 회복될 거고 김치 사업도 정식으로 시작하게. 준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할 건 없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그때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보자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 씨, 정말 다행이에요. 유나 씨, 그리고 미안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야,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아버지. 박 대리, 앞으로도 힘들 거야. 이런 우리 집안 감당할 수 있겠나? 감당하겠습니다. 준서의 단호한 대답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준서는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김치로 진짜 사업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55평생 처음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30만 원에서 시작된 작은 선의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2022년 5월 준서의 김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작은 공장을 임대했고 첫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브랜드명은 엄마의 손맛이었습니다. 유나와의 관계도 이정희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준서는 공장에서 품질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 씨,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뭐라고요? 준서는 공장 작업복도 벗지 못한 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30분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유나와 이정희 그리고 삼남매가 모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서를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만성 신부전이신데 갑자기 악화되셔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장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며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심각합니다. 신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투석을 하고 계시지만 근본적 해결은 신장 이식입니다. 이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식이요? 그럼 기증자를 찾아야 하나요? 네, 하지만 생체 기증은 위험이 따릅니다. 기증자도 수술을 받아야 하고 평생 한쪽 신장으로 살아야 하죠. 의사의 말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도우는 고개를 숙였고 세인은 팔짱을 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분들 중에서 검사 받으실 분 계신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수술하면 3개월은 쉬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형이 안 하면 제가 더 안 되죠. 전 해외 투자권이 걸려 있어요. 민재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세희는 아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수술이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겁나요. 유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제들을 봤습니다. 지금 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빠가 위험하신데. 유나야, 넌 몰라. 신장 이식은 정말 위험한 수술이야. 아버지한테 문제 생기면 내가 회사도 책임져야 하고. 도훈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정희는 자식들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유나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전 검사 받을게요. 유나야, 넌 여자야. 나중에 애 낳을 때 문제 생길 수도 있어. 이정희가 딸을 말렸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검사 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준서를 돌아봤습니다. 도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 대리가 왜? 저도 가족이 될 사람입니다. 준서의 말에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시죠? 예비사위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검사 기간이 필요해요. 준서는 즉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재도 마지못해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조직 적합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는 실망한 얼굴로 동생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준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준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준서 씨, 놀라운 결과예요. 조직 적합성이 일치합니다. 정말입니까? 12항목 중 11개가 맞아요. 가족보다 더 잘 맞는 경우예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습니다. 이 정도 일치는 정말 드물거든요. 준서는 회장 병실로 갔습니다. 한국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안색이 창백했고 팔에는 투석 자국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제가 기증할 수 있대요.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준서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박 대리. 자네는 젊어. 그리고 우리 유나 책임져야지. 괜찮습니다. 제 아버지가 회장님 회사를 지켰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20년 전 2002년 3월 화재 사고 기억하시죠?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공장 화재가 났고 가스밸브가 열린 채였습니다. 그대로 두면 대폭발이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설비 담당이던 정비공 한 분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밸브를 잠그기 위해서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 박명수입니다. 회장님과 직원들을 구하고 돌아가셨죠.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그 불길 속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연기 속으로 사라진 정비복 차림의 남자. 그가 준서의 아버지였습니다. 박명수 씨. 그래, 기억해. 가족들을 찾았지만 이미 이사를 가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상금을 전하고 싶었는데 찾지 못했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준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회사를 지키는 게 정비공의 자랑이라고. 그 말씀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네, 이번엔 제가 회장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회장은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전의 빚을 이제야 갚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차가웠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서 씨,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처음으로 준서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구한 분이었네요. 이정희는 준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줘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머님. 이정희는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품은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이틀 후 월요일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준서와 회장은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수술실 밖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두 분 다 무사하게 해주세요. 6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두 분 다 안정적입니다. 유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정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훈과 세희, 민재는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준서는 옆 침대를 봤습니다. 회장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박대리 아니. 준서. 네, 회장님. 회장은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회장의 말에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2022년 6월 준서와 회장은 병원에서 함께 회복 중이었습니다. 수술 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오후 회장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박대리, 그날 얘기 좀 더 해줄 수 있겠나? 어느 날 말씀이세요? 화재 사고 날 말이야.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7살 때였어요.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출근하셨죠. 준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나가셨어요. 점심 도시락을 싸드리며 엄마가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네, 오후 2시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재 사고가 났다고.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던 모습,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던 순간, 회장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공장 3층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었습니다. 순식간에 화재가 번졌고 가스 배관실까지 연기가 찼습니다. 대피 방송이 울렸을 때 박명수 씨가 달려갔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밖으로 나가는데 그분만 안으로 들어가셨지. 주밸브를 잠그러. 아버지는 그게 정비공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를 내신 적 없으셨어요. 그게 자랑이셨죠. 회장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밸브실 문이 열렸을 때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박명수가 밸브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너무 짙었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소방대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장례식 이틀 후에 회사에서 사람이 오셨어요. 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상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미안하네. 나도 그때 병원 신세를 지느라. 엄마는 아버지를 보낸 곳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이사를 갔어요. 회장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박명수의 가족을 찾을 수 없었는지.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준서는 회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대신 엄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라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자네가 그날 밤. 네, 회장님이 꼭 제 아버지 같았어요.
회장은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빚을 갚는 기분이었습니다. 박대리 자네 아버지가 구해준 사람이 나뿐이 아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공장에 130명이 있었네. 만약 가스가 폭발했다면 모두 위험했을 거야. 준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한 줄 몰랐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영웅일세. 회장의 말에 준서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새 신장이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에요. 보통은 거부 반응이 있는데 전혀 없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원래 회장님 신장인 것처럼 적응했어요. 유나는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다행이에요. 다 준서 덕이지. 회장은 옆 침대에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도 회복 중이었지만 아직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준서야, 고맙다. 회장은 박준서를 아들처럼 불렀습니다. 천만에요, 아버님. 준서가 처음으로 회장을 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이정희가 준서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우리 집으로 가자. 어머님, 이제 우리 아들 해야지. 이정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그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훈, 세희, 민재도 준서 앞에 섰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준서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제가 생각이 짧았어. 세희와 민재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준서의 말에 삼남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한양 저택에서 가족 만찬이 열렸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엄마의 손맛 김치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역시 맛있군. 이 맛이 우리 그룹의 미래야. 아버님, 과찬이세요. 준서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찬이 아니네. 다음 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거야. 무엇을요? 엄마의 손을 한양그룹 사회공헌 사업으로 정식 론칭하겠네. 매출의 10%는 소외계층 급식 지원에 쓸 거고. 준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자네 아버지가 사람을 구했듯이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사업을 해야지. 회장의 말에 식탁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가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서 씨, 우리 해냈어요. 아니, 우리가 해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길이에요. 준서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았습니다. 30만 원의 선의가 생명을 구했고 20년의 빚이 사랑으로 갚아졌습니다.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2022년 9월 가을이 왔습니다. 준서와 유나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대연회장에는 1000여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재벌가의 결혼식답게 화려했지만 준서가 원한 건 소박한 식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유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정희가 딸의 머리를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행복해야 한다. 네, 엄마. 준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잘못 봤어.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랑 대기실에서는 준서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들어와 준서의 나비 넥타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긴장되나? 네, 많이요. 나도 결혼할 때 그랬지. 하지만 유나를 보면 다 괜찮아질 거야. 회장은 준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서야, 고맙다. 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게 해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님. 오후 2시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버질로들을 걸으며 하객들을 봤습니다. 회사 동료들, 공장 직원들, 그리고 어머니의 반찬가게 단골들까지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한 달 후 한양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도훈, 세희, 민재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한국진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세 사람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희는 손을 떨었고 민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남 한도훈, 경영 일선에서 3년간 배제, 해외 지사 감사 업무로 발령. 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해외 지사 감사는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차녀 한세희, 본부장직 해임, 일반 팀장으로 강등하고 지역 영업소 파견. 세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본사를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막내 한민재, 전 직책 박탈. 신입사원 연수 과정부터 재교육. 민재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24살에 입사해서 쌓은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너희들은 이해 있으면 말해봐.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삼남매는 울먹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도훈은 호주지사, 세희는 부산 영업소, 민재는 연수원이었습니다. 가라. 그리고 사람이 돼서 돌아와. 그날 오후 한양그룹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장과 준서가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의 손 김치가 정식 브랜드로 출범합니다. 회장의 발표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첫 달 매출 목표는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매출의 10%는 소외계층 급식 지원에 사용됩니다. 준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50년간 지켜온 맛입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진심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결과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의 손 김치가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형마트마다 오픈 30분 만에 동났습니다. SNS에는 인증샷이 넘쳐났습니다. 이 맛이라냐, 진짜 엄마 손맛이네. 저염인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사회공헌까지 하는 착한 기업, 응원합니다. 첫 달 매출은 목표의 3배인 3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와 함께 공장을 돌아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다 내 덕이야, 준서야.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55평생 처음 맛보는 성공이었습니다. 석 달 후 준서는 한양그룹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최연소 이사였습니다. 사내 반발도 있었지만 실적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사님.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양 저택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정희가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고맙다. 우리 가족을 바꿔줘서. 무슨 말씀을요, 어머니. 진짜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계속 삐걱거렸을 거야.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 덕에 아이들이 정신 차렸어. 도훈이한테서 편지 왔는데 호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대. 세희도 부산에서 영업 1등 했대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연수원에서 모범생이래요. 강사들이 칭찬한대요. 준서는 뿌듯했습니다. 미웠던 형제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엄마의 손은 연매출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직원도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가 중견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회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박명수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제 아버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청년들을 돕고 싶어요. 회장은 즉시 승인했습니다. 재단에는 100억 원이 출연됐습니다. 재단 현판식 날 준서는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좋은 일 하겠습니다. 그는 깊이 절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준서는 유나와 함께 그날의 벤치를 찾았습니다. 한양홀딩스 앞 버스 정류장 벤치였습니다. 여기가 시작이었죠. 유나가 말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그날 30만 원을 드린 게 엊그제 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꿨어요.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건넨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인연이었죠. 그리고 약속이었어요. 준서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약속. 유나는 준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0만 원의 약속은 사랑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 사연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과 나눠주세요. 귀한 마음 댓글로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소중한 오늘이 따뜻한 추억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황혼의 인생극장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